이번 영상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리학 1의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에너지와 열인데, 그거의 세 번째 파트로 열기관과 열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합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그리고 엔트로피, 열기관과 열효율, 그리고 카르노 기관,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역학 과정에서 그 방향성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된 과정을 역으로 행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과정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있는 그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넘어간다. 상태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기체를 다루고 있어서 이와 같이 온도, 압력, 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2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1에서 2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또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다. 뭐 되돌아올 때 어떤 에너지를 추가로 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또 한번 보면 열역학에서 어떤 개의 상태 변화가 미소 변화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소 변화를 일으키며 진행되어 개와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일었을 때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가역 과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과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정에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있고, 에너지 이제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물질은 스스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다른 거를 뭐를 이렇게 가하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진행이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비과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비과역 과정을 거치면서 기체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비과역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제목이 뭐였죠?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다.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 보세요. 그래 이제 실린더가 퍼펙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면 왼편에 있는 the initial top left state, 왼편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cannot be reached anymore.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못 넘어온다.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상태 요거에 열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역 과정은 한번 넘어갔던 상태가 스스로 넘어올 수 있는 건데, 비과역 과정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고, 아직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하고 이제 연력학적 이 법칙은 이제 함께 붙어 다닐 거고, 그래서 보면 따르면 고리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뭐 지금 앞에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보고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비과역 과정의 예는 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이 다 비과역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체가 중력에 의해 빗면을 따라 내려올 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저항으로 인해서 도선을 지나는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 손실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고,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골고루 확산되는 거. 뭐 잉크가 이제 어떤 물에 탁 떨어뜨려서 천천히 확산된다면 다시 모으기가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한 모으기가 스스로는 모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굴뚝의 연기가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거 마찬가지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놓았을 때 이때 이제 두 물체가 접촉하면 뭐가 돼요? 열평형이 되는데 열평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높은 온도, 낮은 온도를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스스로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과역 과정이라고 하고, 이런 가역 과정을 얘기를 하려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열, 그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뜨거운 커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는 거는 식는데 식은 커피를 외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이제 19세기에 독일 학자들이, 19세기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상의 비가역성을 설명하기 위해 1865년 그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물리량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델타 S는 T분의 Q.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엔트로피가 S인데, S라고 하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절대 온도하고 열량에 관계한다. 열량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가설을 했고, 그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어로 에르게니아에서 전치사 요거를 n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환이라고 하는 트로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엔트로피를 이제 그 정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이전에 먼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하고, 무질서? 뭐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엔트로피는 확률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봐도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를 볼 텐데, 자유팽창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에서 그림을 이렇게 가져온 거고, 얘는 여기 이제 기체 분자들이 차 있고, 그리고 여기 진공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밸브로 잠그고 있다가 탁 여는 순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열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이제 퍼져 나가겠죠. 퍼져 나가는데,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골고루 이렇게 퍼지겠죠. 이리 가서 골고루 퍼진 다음에 다시 거꾸로, 아주 가역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비가역 상태라고, 비가역 상태이고, 그 비가역 상태를 만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그래서 딱 열면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데, 왜 이 한쪽으로 간 거는, 그런데 두 개의 용기에 있는 기체가 한쪽 용기로 모두 이동하는 변화는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가? 만일 한번 딱 생각해 보기를, 여기에 분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봐요. 1기압의 공기가 들어있는 1리터의 용기의 온도가 25도씨. 그러니까 1리터 1기압 요거에 25도씨에 맞춰 놓고, 그 뭐를 맞춰 놓은 거예요? 압력, 최적, 온도를 맞춰 놓은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는 2.5 곱하기 10의 22승계래요.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모두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아까 골고루 퍼지는 것 대신에 한쪽,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죠. 그죠? 경우의 수에 많이 있는데, 한쪽 앞에서 생각했던 한쪽은 완전히 비고 한쪽은 꽉 찰 그런 확률을 생각을 하면 이거래요. 2분의 1. 하나 있을 때는 2분의 1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만큼.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숫자죠. 이렇게 될 확률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적은 쪽으로의 변화는 진행되지 않으며, 대신에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의 변화.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디 농도가, 밀도가 높다. 높은 곳에서 어디로? 점점 나죠. 어떤 물에다 잉크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점점 확산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골고루 퍼지는 그런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해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가장 확률이 큰 상태, 즉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가 된다.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가장 큰 확률이 드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자유팽창에서 보면 그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도 이제 같아지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경우의 수, 지금 같은 경우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77년 볼츠만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와 온도가 같은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생각했듯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용기에 골고루 퍼지게 되면 압력이 같아지고, 그리고 온도도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기를 S equal KB 이고 l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로그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 엔트로피가 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가 뭐가 좋은 거냐면, 열량을 온도로 나눈 예전의 엔트로피를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이제 사유현상들을 설명하고 정보통신을 설명하고 할 때도 이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력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엔트로피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 예전에 엔트로피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요거죠.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은 열량을 그 온도로 나눈 그런 값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볼츠만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이런 엔트로피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소개를 했던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했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엔트로피, 새로운 엔트로피가 나타나는 요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엔트로피가 나타나는 뜻은 무엇인가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무엇인가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 클라우지우스가 얘기했던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변화량 델타 S는 열량 Q에 비례하고 절대온도 T에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엔트로피 변화량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S가 얼마예요? 0이고,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S가 플러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알 수 있는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아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방열 과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이제 흡수하는, 내부에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QH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니까 흡열 과정이죠. 흡열 과정이면 이게 가역, 비가역에 관계없이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이다. 거꾸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열량이 빠져나가는 거, 방열 과정이죠. 그래서 방출하는 그는 가역, 비가역 관계없이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의 이동과 엔트로피 변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열이 이동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을 엔트로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로 이루어진 계에서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T1인 물체에서 T2로 뭐가 이동해요? Q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T1인 물체는 열량 Q를 뺏겼겠죠. 그죠? 그래서 뺏긴 거니까 그거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T1분의 Q이고, 거꾸로 T2인 물체는 열량 Q를 받은 거죠. 그죠? 받았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T2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화량을 합치면 델타 S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T1분의 Q 더하기 T2분의 Q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될 때 Q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델타 S가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T1이 T2보다 더 큰 값이 돼야 되죠. T1이 T2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T1이 온도가 높고 T2가 온도가 낮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T1이라고 하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역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른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where are we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방향성,
음, 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 그거를 도입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고 그거를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기관의 효율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열기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엔진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관은 이와 같은 걸 이제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한번 이거 보죠. 기관은 어떤 형태, 뭐 전기 에너지나 중력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를 이 일로 전환하는 장치로 이 에너지가 이제 계속 공급되는 동안 순환 과정을 거친다.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사행정 가솔린 기관,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4스트로크이고 그래서 이제 4개의 단계죠. 여기 보면 이렇게 1, 2, 3, 4인데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흡입 단계고 두 번째 이제 압축 그리고 세 번째 폭발 네 번째가 이제 배기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과정을 거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있는 것이 이제 가솔린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잘 봐왔던 것들이 터보 제트 엔진인데 터보 제트 엔진 뭐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기 유입구가 있고 요 공기 유입구에서 온 것을 이제 압축, 연소, 터빈을 돌리고 배기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터보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로 꼭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열기관이니까 뭐를 갖고 하겠어요? 열을 갖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열기관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는 뭘 한 거냐면 여기 높은 온도 열원이 있어요. TH라고 하는 이제 온도가 높은 열 저장 장치가 있고 이제 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열 저장 저열원에서 이렇게 열이 이제 열량이 흘러가는 그런 중간에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열량을 받아서 뭐를 해요? 일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낮은 온도의 저열원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서 얘가 뭘 해야 돼요? 기관이기 때문에 순환 과정을 갖추는 그런 기관이 히트 엔진 열기관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온도가 높은 열원, 고열원이죠. 거기에서 열을 흡수해요. QH만큼 열을 흡수했고 그게 외부에 일을 하는데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를 온도가 낮은 저열로 방출해요. 그걸 QC라고 했고 그것을 되돌아오는 상태를 순환 과정을 갖는 그런 기관이다.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한 걸 보면 표기를 한 걸 보면 QH가 있고 W가 있고 QC가 있으니까 우리는 QH 열량을 받아서 W만큼 일을 하고 QC만큼 이제 방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열기관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제 구조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뭐 고열원이 있어야 될 거고, 핫소스, 고열원이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보면 작동물질에 열을 공급하는 고온의 열 저장체이다. 그리고 이제 저열원이 있어야 되니까 저열원은 열기관 바깥 환경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 이제 일을 하고 남은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기관에서 보게 되면 작동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작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에 보면 내부에 증기, 물 이런 거고 자동차에 보여있으면 내연기관의 연료와 공기, 혼합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작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열기관 내부에서 일을 하는 물질, 그러니까 열기관이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일을 하는 물질, 뭐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연료와 공기 혼합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증기기관, 디젤기관, 가솔린기관,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 아까 뭐 가솔린 기관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앞에서 봤죠.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옛날 기차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이 증기기관차는 이게 동독에서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제작하고 1988년까지 운행했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그 증기기관차. 요즘엔 이제 기차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죠. 그래서 열기관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부할 것들이 열기관과 열효율, 그러니까 열기관의 구조는 이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열기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efficiency라고 하고 뭐 여기뿐만 열기관에서의 효율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효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간 입력, 들어간 입력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얻었냐에 따라서 효율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열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들어간 게 뭐예요? 요거죠, 그죠? 어, 요거 QH라고 하는 열량을 얻어서 열기관이 뭘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열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요 열량을 얻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효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QH라고 하는 것이 일을 많이 하면 효율이 높은 거고 일을 조금 하면 효율이 낮은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QH를 얻어서 열기관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방출하는 열량이 작아야 여기 이제 효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력학 이제 제1법칙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효율을 한번 이번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열기관에서 여기 이제 열량을 얻어가지고 열기관에 내부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면 열기관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열기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왜? 순환하기 때문에 내부 변화, 에너지 변화는 없다. 델타 U가 0이다. 그거예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Q 들어간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외부의 한 1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델타 U가 이렇게 없으니까 Q하고 W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Q. Q는 그런데 뭐예요? 여기 열기관에서 이제 얻은 알짜 열이죠. 그죠? 알짜 열은 요거 들어와서 QH만큼 들어와서 QC만큼 방출하니까 알짜 열은 이와 같이 QH-QC가 될 거고 요 Q가 W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W는 QH-QC. 자, 우리는 들어간 양은 QH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1이라 그랬으니까 QH하고 W하고 B를 따지면 얘가 이제 열 효율이 되겠죠. 자, 그것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열 기관의 열 효율은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 QH에 대하여 외부의 한 일 W의 비율을 열 효율 스몰 e 작은 E라고 이제 한다. 그래서 보면 E는 흡수한 열 QH에 대해서 한 일 W 요거를 이렇게 QH분의 W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W 값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그지? 그럼 QH분의 QH-QC니까 정리하면 1-QH분의 QC 값이 예, 열 효율이 되겠죠. 여기서 열 효율이 높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QH가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QC를 방출하는데 방출한 것이 조금이어야 이제 열 효율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보게 되면 QC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 열 효율이 제일 높은 게 1이니까 1-QH분의 QC 값이 되겠다. 이게 작아야 되는데 요 이제 값이 작아야 열 효율이 높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열 효율 값을 이렇게 뭐 전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보면 가전제품도 다 열 효율,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해놨잖아요. 열 효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에다가 여기에서 구한 이 값에다가
퍼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QH분의 W 곱하기 100% 하는 거, 100으로 해서 퍼센트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다. 열 효율이. 카르노 기관은 1824년 프랑스 과학자 카르노가 제안한 기관이고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어때요? 높은 온도를 가진 열원소에서 낮은 온도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 여기 열기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QH라고 하는 열량을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이렇게 가는데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열기관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 이상 기체로 동작되는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스톤을 통해서 일을 전달하고 가역 과정을 거치는 열기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카르노 기관을 이제 한번 다뤄보면 이제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고열원으로부터 저열원으로 갈 때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순환 과정이 A, B, C, D, A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A, B 과정은 이와 같이 등온, 팽창, 등온 과정, 두 개의 등온 과정, 여기에 등온 과정이 있고요. 여기에 등온 과정이 있어서 등온 팽창, 등온 압축, 그리고 이제 B와 C, D와 A는 단열 과정이 돼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연력학제 1법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하고 그 열량을 흡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같이 따져보죠.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용기 사이에 여기 기체로 채워져 있어서 열량이 들어가면 그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는 열량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1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A, B 사이에서는 등온 팽창이라 그랬으니까 A, B 사이에서 등온 팽창이 일어나면 등온이니까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이 없는 거죠. 그러면 Q 이퀄 W가 되니까 QH가 들어온 것이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일을 하게 되는 Q 이퀄 W가 되는 과정이고 그 단열 팽창 BC 구간에서는 단열 팽창이니까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면 열을 차단했으니까 뭐가 0이에요? Q가 0이죠. Q가 0이라고 하는 것은 W는 마이너스 델타 U니까 일을 하게 되면 요 내부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B점에서 C점으로 뭘 했어요? 단열 팽창을 했으니까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 일을 한 거죠.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 팽창하게 되면 저열로는 온도 TC와 같아질 때까지 단열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하는 거고요. 등온 이제 C와 D 사이를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C와 D 사이에 등온 압축이 되는 거고 등온 압축이 되면 여기는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서 Q하고 W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압축이 됐으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을 받은 거죠. 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돼서 요거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돼서 QC가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값을 가지는 거고요. D에서 A로 가면 얘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죠. 단열 D에서 A 단열 압축이 되니까 단열이니까 뭐가 0이에요? 그렇죠. Q가 0이니까 W 이꼴 마이너스 델타 U가 됐고 압축이니까 1이 요구해 받은 거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델타 U라고 하는 요 내부 에너지 값이 늘어났겠죠. 늘어나면 어떻게 변화량이 커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단열 압축하면서 온도가 TH로 상승하고 열기관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요 네 개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개로 유입되는 알자열은 뭐 QH만큼 들어갔고 QC만큼 나왔으니까 QH-QC가 될 거고, 순환 과정 동안 외부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PV,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 면적이 외부의 한 일이잖아요. 이 면적이 근데 얼마예요? 여기 들어온 열량에서 나간 열량을 뺀 값. 그래서 한 일은 QH-QC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이와 같이 압력, 부피, 곡선에서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델타 S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 열량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는 그런 그런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순환 과정 A, B, C, D, A 이렇게 하는 동안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A, B 사이에서는 QH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고, 온도는 얼마예요? TH죠. 그죠? TH라고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가 TH분의 QH가 되겠죠. 그리고 B, C 사이에서는 어때요? B, C 사이에서는 단열 팽창이라 그랬으니까, 단열했으니까 Q 값이 0이죠.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Q 값이 0이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C와 D 사이에서는 QC만큼 열량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그리고 온도가 얼마예요? TC죠. 그러면 TC분의 QC인데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네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D와 A 사이에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단열이니까 뭐예요? Q가 0이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이 없겠다. 전체적인 엔트로피 변화량은 여기에 TH분의 QH만큼 일어나고, C와 D 사이에서 마이너스 TC분의 QC만큼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걸 합친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런 합친 값인데, 이게 순환 과정이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 돼서 델타 S는 여기에서 엔트로피, C와 D 사이의 엔트로피 두 개 합친 건데, 이렇게 같이 합치면 이렇게 TH분의 QH 마이너스 TC분의 QC 해서 그게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0이 돼가지고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열량 QC분의 QH, 높은 쪽의 열량, 낮은 쪽의 열량 분의 요게 뭐하고 같다? TC분의 TH, 높은 쪽의 온도, 낮은 쪽 고열원, 저열원.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어떤 열원을 높은 온도에 고온체를 갖느냐, 그리고 저온체를 갖느냐에 따라서 온도 값이 정해질 수가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갖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부터 열 효율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열기관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열기관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들어온 열량에서 나간 열량을 뺀 값이 한 일인 거였죠. 그게 열기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뭘로? 들어온 열량으로 나눈 값, QH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앞에 공부를 할 때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와 같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QH분의 W이고, W가 QH-QC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1-QH분의 QC였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카르노 기관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수식을 얻었냐면 이렇게 생긴 수식을 얻었어요. QC분의 QH가 TC분의 TH다. 그러니까 요거 뒤집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QH분의 QC 값이 TH분의 TC가 되니까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요 TH가 뭐냐면 열기관에서 높은 온도를 가진
열원이 되는 거고, TC가 열기관에서 낮은 온도를 가진 열원이 되는 거니까 고열원, 저열원.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온도 사이에 임의의 두 고정 온도 사이, 임의의 두 고정 온도 사이라고 하는 게 고열원과 저열원이 이제 주어지면 그 사이에서 동작하는 열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카르노 기관은 그러한 열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열 효율을 갖는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그러니까 어떤 열기관을 만들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열 효율을 가진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는 것이 얘가 열 효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C 값이 0이 되거나 요 TH 값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TC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온도가 0K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잘 일어날 수가 없고 TH가 무한대가 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열 효율이 1인 거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실존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들을 갖고 생각하면 실존하는 열기관은 모두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좋지 않고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하면 열 효율이 1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열현상. 그런데 우리 열역학 제1법칙은 뭐였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 가능하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상황 설정을 하기를 이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식탁에 놓은 밥은 점점 미지근해진다. 우리 식탁에 놓으면 식탁에 따뜻한 밥을 놓으면 점점 미지근해지는데 이거는 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서 만족한다. 그리고 실제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식어 있는 물이 공기의 열로 뜨거워진다. 주위에 있는 공기가 이제 예를 들어 상온이라고 한다면 25도씨 정도 되는데 식어 있는 물이 이 공기에 있는 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느냐. 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만족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벽난로가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벽난로를 이제 거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따뜻한 온도에 있는 열이 이제 거실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고 실제도 가능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비행기에서 엔진으로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열을 이용하여 비행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만족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까지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만족하지만 이와 같은 실제 가능하지 못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한다. 이 거꾸로는 이동하지 못한다. 그거가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렇게 가서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의 필요성을 느껴서 19세기 학자들이 이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물리량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트로피라든가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봐서 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하다시피 하면
이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클라우지우스의 표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첫 번째 엔트로피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했었고, 켈빈 플랑크의 표현. 이건 이제 카르노 기관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이것도 엔트로피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보죠.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흐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예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예하고 두 번째 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일정한 온도의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이것을 모두 2일로 바꾸는 순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열기관을 놔서 QH라고 하는 것을 그 열을 받아서 높은 온도에서 열량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일 그 열량 받은 모든 거를 다 일로 바꿀 수가 없다. 즉, 뭐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 1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같은 경우는 고립계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라고 하는 것이 항상 0보다 크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앞에서 우리는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죠. 클라우지스의 표현 보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흐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유튜브에 이제 발표한 세제남 과학세상에서 발표한 이거를 찍으면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제 있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라고 하는 것을 열량 Q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그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한 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즉 온도가 T1인 물체하고 온도가 T2인 물체가 있는데 온도가 T1인 물체로부터 T2인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열 표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열 표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이렇게 합치면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온도로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온도가 T1인 물체에서는 열량 Q를 뺏긴 거죠. 그죠? 그리고 T2인 물체는 열량 Q를 얻은 거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보게 되면 T분의 Q니까 이거 뺏긴 거니까 마이너스 T1분의 Q. T1인 물체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만큼이고 T2인 물체 같은 경우는 T2분의 Q.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두 개를 합치면 변화량이 델타 S는 마이너스 T1분의 Q. T1이라고 하는 물체가 열량을 이제 T2한테 보낸 거고 요거 이제 T2는 얻은 거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고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Q라고 하는 값이 그 양수, 그 플러스이고 하기 때문에 델타 S가 플러스가 되려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2하고 T1 중에서 T1이 더 커야 T2보다 T1이 더 커야 이게 플러스 양이 되겠죠. 즉 T2보다 T1이 더 큰 이런 일이 무슨 일이요?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인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그때는 T1이 T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열은 T1인 고온의 물체에서
또 이게 크니까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역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게 역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델타 S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엔트로피의 변화랑 델타 S를 정의하면서 그걸로부터 온도, 그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이제 그 간다 하는 그 열량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켈빈 플랑크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일정한 온도의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이것을 모두 2일로 바꾸는 순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열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똑같은 말을 흡수한 열을 모두 1로 전환할 수 있는 열기관, 즉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두 가지 표현 다가 열량을 갖다가 모두 1로 변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열 효율이 1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이랬었어요. 그죠? 여기 그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이런 고열원에서 이 저열원으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다 열기관을 갖다 놓는데 그 열기관 중에 이상기체를 채워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은 순환 과정, 이제 여기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요거를 찍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량이 들어온 여기 등온 팽창 그리고 여기 등온 압축 과정에서 열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의해서 여기 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여기 들어온 열량 QH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한 일로 이제 B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을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로 나눈 값. 그래서 우리 두 번째하고 열기관의 열 효율 그리고 카르노 기관 하면서 열 효율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흡수한 열 QH하고 한 일 W를 이렇게 하면 QH분의 QH-QC가 됐었고, 이렇게 1-QH분의 QC라고 하는 것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었고, 특히 카르노 기관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왜요? 우리 정리해 보면 이제 찾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요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Q10분의 QH, T10분의 TH, 뒤집어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1-TH분의 TC다 하는 이런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따졌어요. 그러면 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얘가 TH가 뭐예요? 그렇죠. 고열원의 온도죠. 그리고 얘는 저열원의 온도. 그러면 이 열 효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TC 값이 0이 되거나 TH 값이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열원의 온도가 0K가 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1인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연료율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1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 연료율이 제일 좋은 건데 일반적인 열기관들은 이것보다도 더 작겠죠. 그죠? 요거 TH하고 TC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카르노 기관이 제일 높은 그런 열 효율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열 기관들은 이거보다 낮은 열 효율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열 효율이 이런 1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한마디로 열 기관의 열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런 수식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열 효율이 1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그렇게 1인 열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 앞에서 클라우지우스가 표현한 엔트로피는 뭐였어요? 델타 S가 T분의 Q였다 하는 것으로부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지만 그 거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볼츠만은 고립계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엔트로피 얘기를 하면 어떤 자연계나 어디에서든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거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기로 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얘기였냐면 자 이렇게 이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 두 용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래서 자유 팽창하는 과정인데 이쪽에 밸브를 꽉 잠그고 여기에 기체 분자들을 놓고 이쪽을 진공을 놓으면 자유 팽창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꽉 차 있고 여기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이 중에 하나만 일이 가는 상태, 점점 퍼져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언제 요게 완전히 골고루 퍼질 때가 그 온도도 똑같아지고 압력도 똑같아지고 그때가 골고루 퍼질 때가 확률이 가장 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두 용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가 확률이 가장 큰 상태, 즉 엔트로피가 큰 상태가 된다. 그때가 경우의 수가 제일 큰 경우가 돼서 그걸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G라고 이렇게 썼고 어떤 다른 데서는 많이 W라고 쓰는데 여기 G라고 이렇게 썼고 그 G라고 하는 것을 로그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로그를 ln 자연 로그 내추럴 로가리즘을 붙여서 ln-G 그리고 볼츠만 상수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KB 내추럴 로가리즘 ln-G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서 붙여놨다. 결과적으로 볼츠만이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는 이와 같이 그 기체 분자가 퍼지는 과정에서 이게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렇게 생긴 엔트로피 값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는 열량을 온도로 나눈 예전의 엔트로피, 클라우지스가 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과 직접 관계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기체 분자들이 이리 가면서 하니까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상태보다 무질서한 상태가 경우의 수가 더 많으므로 엔트로피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 더 확장해 보면 자연현상은 확률이 더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자연현상은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 무질서한다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탁 터트리면 그 잉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부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그것들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볼츠만이 어떤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퍼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했던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표현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시간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우리 물리학 1의 두 번째 파트 에너지와 열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열기관과 열 효율, 카르노 기관, 열역학 제2법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